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가 여러분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 항상 소중한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리포트 같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원재 팀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DY 파워입니다. 굴삭기가 딱 떠오르는 기업인데요. 저희 팀장님께서 또 열심히 조사하시면서 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DY 파워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국내 건설 중장비 유압 실린더 1위 업체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압 실린더라는 게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굴삭기라든가 고소 작업차, 우리가 일명 뭐 사다리차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네. 그다음에 뭐 지게차로 또 이런 건설 중장비에 힘을 전달하는 그 근육을 맡고 있는 핵심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압 즉 오일인데 그 유압으로 그 실린더 내부의 그 피스톤 운동을 일으켜서 그 힘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내 상장된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고객사를 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굴삭기를 많이 만드는 업체가 주요 고객사일 텐데 현대 인프라코어가 4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소차 업체인 미국의 테렉스 네. 25%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굴삭기 업체인 히타치라든가 코벨코가 각각 15%,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캐터필러라든가 볼보 이런 업체들이 나머지 기타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수출하는 제품이거든요. 국내 내수가 한 33%고 나머지가 이제 전부 이제 3분의 2가 수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율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그 건설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Y 파워는 원래 전신은 1978년도에 설립된 동양 유압입니다. 네. 그러다가 DY 지주사가 지금 대주주인데요. 2014년도에 인적 분할로 이제 유압 부분이 이제 신설돼 가지고 2015년도에 코스피에 상장한 업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업체들을 보면 수요업종이 거의 우리가 들어본 거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이렇게 그렇겠네요. 포진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다음 추가로 더 말씀드릴 부분이 네. 결국은 이런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데 유독 굴삭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네네. 보시면 굴삭기의 이 유압 실린더가 거의 6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네네. 그래서 굴삭기의 우리 수요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고소 작업차의 네. 20% 정도는 고소 작업차로 들어가고 나머지 지게차로도의 한 10% 정도 네. 유압 실린더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굴삭기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설 기계 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인프라나 건설 업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DY 파워가 속한 산업 동향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유압 실린더 산업의 특징적인 몇 가지 요인을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건설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각국의 인프라 투자 규모, 결국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면 이제 건설 중장비 수요를 촉진하니까 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환율. 아무래도 수출지다 수출? 보니까 네. 환율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요. 환율 상승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원자재인데 결국은 이 건설 중장비의 원소재는 철강제잖아요. 아하. 그럼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네. 그냥 1차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거 안 좋은 안 거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전가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다는 건 뭐냐면 이 철강 가격 즉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네. 광산 투자가 늘어난다는 그렇군요. 네.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 그 철강제의 원소재인 철광석 광산과 원료탄, 석탄 광산이 가동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대형 중장비 수요가 가동률이 늘어나겠죠. 그럼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절성으로 보면은 이제 상고 하저의 패턴을 보이는데 3월부터 6월 최성수기고요. 네. 건설 경기가 가동률이 높아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 8, 9월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제 혹석이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요. 비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3분기 들어와서 4분기 들어서 이제 수요가 또 좋아지는데 상반기 즉 2분기보다는 수요가 그렇게 좋진 않다. 네네. 즉 전체적으로는 2분기가 가장 좋고 그다음이 4분기 이런 패턴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다음 유압 실린더 그 수출 통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수출액이 3.2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최대치였는데 네.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아직은 뭐 그렇게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지만 네. 200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이후에 2년 연속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하고 일본은 안 좋았거든요. 일본이 2대 수출국이고 중국이 3대 수출국인데 네. 안 좋았는데 그 부분을 유럽과 이 미국이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인프라 투자가 그쵸, 이제 많았죠. 진행되면서 그쪽에 수요가 늘어났고 또 나머지 남미라든가 네. 중동 이쪽은 원자재 자원국이잖아요. 아. 원자재 가격이 강세다 보니까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있었군요. 중장비 수요가 늘어났던 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굴삭기 중장비다면은 중국만 생각하는데 네. 그 중국이 줄어든 부분을 지금 미국과 다른 뭐 기타 다른 주요국들이 기업들이. 완전히 메꾸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유압 실린더 부분의 수출 전망을 한번 보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보고서상으로는 4월까지 누계가 잡혀 있는데 네네. 5월까지 이미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 5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1.5억 불을 넘었어요. 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월까지는 지금 10%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고 증가했죠. 되어 있는데 5월까지는 13%가 증가했습니다. 오, 그럼 최대치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최대치를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도별로 봤을 때는 동기간 최대치를 지금 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올해부터는 이제 2001년도에 그 백신이 보급되면서 이제 서구 선진국이 계속 살아났잖아요. 2년 네네네. 정도 살아나고 있었고 문제는 중국이었는데 네. 중국도 지난해 12월에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리오프닝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 부진했던 중국도 살아날 가능성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네. 보면은 올해는 최대치를 찍을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어허.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굴삭기 수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굴삭기가 70% 정도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굴삭기를 좀 보면은 지난해 수출액이 32억 불이었습니다. 32억 불이 2018년 역대 최대치에 육박한 그런 수준인데요. 네네. 역시 이제 유압 실린더와 마찬가지로 굴삭기도 코로나 이후에 2년 연속 지금 증가세가 따라갔네요. 이어지고 있다. 네. 근데 보시면 2018년도가 제일 높았는데 32.3억 불 그리고 지난해도 비슷한 수치였잖아요. 네. 근데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중국이 13%나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32억 불 중에 4.4억 불이 중국이어서 13%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중국이 4천만 불로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2018년도에 네, 비해서. 네. 그러니까 중국은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근데 비슷한 수준까지 그렇죠.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지역에서 네. 기여도가 훨씬 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럼 이걸 중국이 살아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땐 그럼 더 뛰어넘을 그렇죠. 수 있는 임팩트가 훨씬 수치겠네요. 더 커지는 거죠. 어. 그래서 지난해에 이 32억 불에는 네. 중국의 기여 비중이 점유율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3%에서 1.3%로 줄었는데도 이 정도였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중국이 지난해 저점을 찍고 지금 살짝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GDP가 지금 5%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네네. 중국의 소비가 이렇게 빠르게 촉진되지 않으니까 네. 결국은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인프라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인프라 투자가 올해 늘어날 걸로 이렇게 지금 전망된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치로 늘어나는 것 같진 않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굴삭기 수출액을 보면 지금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해 이제 6.5억 불로 이렇게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엑스차이나 지역,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역? 지역을 보면 네. 거의 10년, 11년째 거의 최고치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빼고는 다 지금 그렇죠.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 수출액이 나왔는데 네. 지금 9.4억 불이 나왔는데 지금 5월까지도 수출 데이터가 굴삭기가 잡혔거든요. 16억 불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 상황이면 지난해 32억 불이었는데 올해 연간으로 보면은 거의 40억 불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거의 18%에서 20%까지 지금 이대로 나오면은 연간 수치가 역대 네. 최대치로 좋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별로 보면은 참 흥미로운 것은 네. 미국이 가장 좋았고요. 거의 뭐 미국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러시아가 3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우디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우디요? 네, 당연히 석유가 생각나죠. 네옴시티 생각나죠. 요즘엔 네옴시티인가요? 네. 네옴시티에 지금 거의 원화 기준으로 1,000조에 가까운 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가 음.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2030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서울 크기에 44배만한 그런 신도시가 그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우디에서도 어쨌든 그 효과 때문인지 80%가 지금 1분기에 엄청 늘었네요. 굴삭기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튀르키예 튀르키예, 올해 터키. 2월에 지진이 났잖아요. 네. 대지진으로 그러면 인해서 또 인프라 확충을 그렇죠. 하겠네요. 그 재건 수요가 지금 일어나는 네. 걸로 보이는데 네. 터키에서도 지금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이제 침체기를 보였던 중국이 네. 1분기 중에 2,200만 불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음. 지난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았어서. 기저효과 때문에 좋아진 거긴 하지만 네. 155%가 좋아졌고 음. 그리고 5월까지 나온 데이터로 보면 중국이 3,100만 불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으로 이제 4,100만 불대로 쪼그라들었지만 네. 올해 5월까지 이미 3,000만 불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지난해 저점을 보고 올해는 중국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산업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 굴삭기가 판매되는 수요처에 네. 전망을 보면은 답이 그럼요. 나올 거잖아요. 똑같이 연동이 되는군요. 그렇죠. 연동이 되고 있고 그 업체들 예를 들면 이제 HD 인프라코라든가 현대 네네. 건설기계라든가 네. 그리고 우리 해외 최대 고객사인 미국의 테렉스 네. 네. 이런 업체를 보면은 답이 나온다는 것인데 네. 전망을 한번 네. 말씀드려보면 전망이 있네요. 자체 전망이. 네, 자체 가이던스를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네. 기업이다 보니까 네. 현대 인프라코어부터 보면은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가 5.2조 원입니다. 그래서 10.6% 올해 좋아질 걸로 올해. 보고 있는데 네. 네. 현대 인프라코어의 거의 80%의 매출액을 건설기계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9% 정도 작년 대비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여기 차트 보시면 이게 우리 DY 파워의 매출액과 네.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어의 건설 기계 부분의 매출액을 이중 차트로 그린 것입니다. 네. 차트에서 보시듯이 거의 정확하게 네. 일치하는 이 상황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것은 인프라코어가 중장기 매출액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네. 올해도 한 10% 정도 좋아진다고 봤지만은 2027년까지 올해가 이제 5조 대 원에서 이제 8조 원대로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게 연평균 10.4%로 네. 앞으로 4, 5년 매년 증가한다는 거죠. 매년 두 자릿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내 이제 현대 건설 기계인데 현대 건설 기계는 DY 파워의 그 중소기업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이제 인도에 생산법인이 있습니다. 네. 중국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뭐 20여 년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2014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네, 지금 네. 9년 차인데 네. 인도 법인이 그동안 안 좋았어요. 네. 8년 연속으로 이제 당기순이익 적자를 보였고 네. 그 종업원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진 매출 규모가 지난 뭐 한 300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네. 매출 규모가 좀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이라서 원가가 상당히 높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은 23년 차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별도 법인, 중국 법인 그리고 인도 법인으로 봤을 때 별도는 마진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뭐 한 5, 6%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중국 법인은 3배 이상 높거든요. 네. 잘 나올 때 마진이 20%까지 나오고 네. 평균
한 15% 이상 나와요. 근데 인도 법인은 그동안 이제 원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이 현대 건설 기계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현대 건설 기계의 가동률이 지난해 6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106%까지 네. 지금 가동률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인도 모디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 늘면서 기사에 보면 3월 달에 인도의 건기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 건설기계의 인도 시장의 그 점유율이 지난해 15% 미만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8%대로 올라갔어요. 결국은 인도의 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고 현대 네. 건설기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DY 파워의 인도 법인의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면 역시 현대 건설기계의 인도 법인 매출액과 우리 DY 파워의 인도 법인 매출액은 일치한다. 동행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도 법인이 지난해 4분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거의 9년 거의 가까이 오. 돼서 이제 턴어라운드 성공해서 올해 1분기까지도 네. 이제 2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현대 건설기계 또 인도의 그런 내수 수요가 증가할수록 올해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9년 만에 네.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마지막 고객사인 이 테렉스가 이제 미국의 북미의 이제 그 사다리차 네. 고소 작업차에 특화된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는 이 고소 작업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WP라고 부르는데 에어리얼 워크 플랫폼. 좀 높은 지대에서 작업을 하는 플랫폼이다. 네. 그러니까 사다리차라고 우리가 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네. 여기선 고소 작업대 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이 업체도 매출액 전망치가 올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50억 불에 네. 이를 것이다라고 회사에서는 네, 네. 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액이 44억 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두 자리대 이렇게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고, 네. 증권사들의 시장 매출액 컨센서스도 역시 12% 네.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 잔고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신 건데요. 네. 전방산업 고객사,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고객사까지 이제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업황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인도 법인의 턴어라운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적도 보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쪽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적 리뷰와 함께 올해 실적도 함께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지난해 매출액은 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4,190억을 기록했었는데 영업이익 감소폭은 훨씬 컸습니다. 270억으로 36%가 감소를 했는데 네. 매출의 규모로 보면은 별도가 있고 별도가 한 70% 정도 되고 네. 중국 법인이 20에서 25%를 차지하는데 그 중국 법인 매출액이 21년도에 좋았거든요. 네네. 이 코로나가 이 선진국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영향이 네. 차별화돼 있었잖아요. 조금 늦게 갔죠. 중국은 21년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건기 수요가 21년까지 상당히 좋았어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21년도에 1,470억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30%가 감소한 거죠. 코로나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중국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고 그 와중에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매출액이 1,000억 초반까지 이렇게 한 400억대 중반 이렇게 매출액이 빠졌는데 네. 더 결정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 법인이 마진율이 가장 높았다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네. 거의 평균 15% 이상의 마진율을 보이는 이런 법인인데 네. 매출액이 이렇게 500억, 450억 빠졌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이상 빠졌습니다. 순이익으로 보면은 중국 법인의 순이익이 220억대였는데 21년도에 지난해 100억이 빠져 11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 부분이 지난해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의 가장 주 요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 법인은 적자폭은 적자. 크진 않지만 네. 지속적으로는 적자를 보여왔고요. 상대적으로 별도 법인의 매출액은 지난해 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 네. 내수는 괜찮았다는 거죠. 올해 전망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네.
올해 회사 쪽에서는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예. 회사는 매년 연초에 2월에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하는데 네.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는 4,25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4,190억이었으니까 좀 비슷한 아주 수준? 뭐 비슷한 수준, 소폭 증가하는 네. 수준 정도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봤고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 300억으로 봤고 지난해 270억이었기 때문에 네, 소폭. 한 10% 정도 좋아진다고 본 거고 네. 손익 전망치는 220억으로 봤습니다. 네. 지난해 179억이었기 때문에 음. 좀 더 좋아진다고 본 건데 네. 네. 이 수치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네. 1분기 지금 실적이 나왔거든요. 아, 잘 나왔죠. 네, 1분기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네. 매출액이 1,1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가 증가했어요. 제가 왜 전방산업이 올해 두 자릿대 좋아진다고 전망을 했잖아요. 네. 공통적인 수치가 10%였죠. 모든 기업이 10% 이상 좋아진다는 거였는데 네. 이 수치도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좋아졌고 네.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116억이나 나왔습니다. 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73%나 좋아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은 1분기에도 116억이 나왔으니까 연간으로 뭐 한 400억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 쪽에 그 가이던스는 지금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 그리고 이렇게. 2분기가 더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2분기가 성수기죠. 음.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97억이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7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이상 좋아진 수치고요. 네. 올해 회사 쪽의 가이던스가 220억이니까 네. 거의 1분기에만 거의 40% 이상 이렇게 그러네요. 나온 거잖아요. 오. 상당히 지금 잘 나왔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특히 1분기에 그 중국 법인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순이익이 97억이었는데 네. 중국 법인에서만 46억이나 나왔어. 아하. 와. 그래서 지금 중국 법인도 좋았고 네. 인도 법인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턴어라운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지금 턴어라운드 계속 흑자 기조가 네.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올해 연간으로 네. 매출액이 4,600억대를 기록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10.4%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로는 합리적인 예. 추정이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은 344억 원으로 네. 역시 지금 1분기가 좋게 나왔지만 저도 살짝 보수적으로 지금 전망한 수치인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 28% 이렇게 좋아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밸류에이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현 주가 수준이 어떤지 좀 판단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6월 13일 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네. 지금 한 2, 3주 정도 지났는데 네. 주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오르고 있고 네. 보고서 작성 이후에 14거래일이 지났는데 4일 빼고 매일 올랐어요. 그러니까 10거래일이나 계속 지금 올랐는데 네네.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서는 뭐 4.9배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5.3배 정도 PER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PBR은 0.6배 정도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싸네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평균이 PR이 15배 정도 그쵸. 되고요. 네. PBR은 한 1배 1배 정도 정도 됩니다. 되죠. 네. 그러니까 PBR 대비로는 지금 절반 가까이 싼 상황이고 PER 대비로는 한 3배 정도가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 저평가의 이유를 보면 아무래도 이게 건설에 연관된 네, 맞아요. 그런 주식이다 보니까 네, 조금 건설 주들이 대부분 이제 저 PBR 저성장주로 평가받으면서 이렇게 네. 멀티플이 싸잖아요. 네네.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편견,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이 업체는 어쨌든 굴삭기, 중국의 굴삭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굴삭기 지금 판매 데이터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울한 데이터들이 계속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선진국이나 신흥국의 이제 수요가 늘면서 네. 중국 부분을 다 메이크업하면서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이 유압 실린더 하면 굴삭기 아니야. 네. 굴삭기가 지금 좋지 않은데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네. 이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멀티플이 지금 싸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저점 대비 지금 그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탈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로만 보더라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3월 중순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주가가 1,500원까지 빠진 상황이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14,000원을 찍었더라고요. 꽤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금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이제 2분기 들어서 네네. 35%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에요. 음. 그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 상승률을 보면 지금 10%가 채 안 되거든요. 네네. 한 8% 정도 이렇게 상승했는데 네. 지금 2분기 들어서는 코스피 대비 상당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즉 투자자들은 2분기 이후에 이 건설업황의 턴어라운드, 이 반등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해 중국이 최악이었던 것은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그런 특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네. 지금은 그 상황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중국만 잘하면 전 세계 다른 상황은 상당히 지금 그쵸. 양호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면 지금이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고 업황도 지금 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투자 시기로도 적합해 매력적이다. 보이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DY 파워의 리스크웨이는 어떤 걸 짚으셨나요? 네,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역시 중국 건설 경기,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지금 5월까지도 나왔는데 중국이 지난해 굴삭기 내수 판매량이 한 26만 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5월 달에 거의 6,600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평균, 월 평균이라면 한 22,000대 이렇게 팔려야 지난해 평균 수준이고 네. 지난해 수준 자체가 워낙 내려가 있는 수준인데 그보다도 지금 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5월 달에 뭐 중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네. HD 인프라코라든가 네. 현대 건설기계 또 캐터필라 이런 판매량만 보더라도 네. 전년 동월 대비 거의 40-50%가 지금 감소한 상황이에요. 중국 내수 판매 데이터는 이렇게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주저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다만 긍정적인 것은 네. 중국의 내수 데이터가 이렇게 안 좋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데이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이건 상당히 지금 그래도 저점을 찍고 좋아지고 그쵸.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DY 파워에 대한 분석 이원재 팀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분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세롬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제이스텍입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이스텍이 어떤 회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제이스텍은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세정 및 도금 장비, 디스플레이용 본딩 장비, 레이저 커팅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가 메인인 사업인데요.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 정밀 금형 업체인 상하 PS를 인수를 했고요.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 장비를 생산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더해서 2차 전지 전공정 장비와 그리고 AGV 물류 로봇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는 2차 전지로 사업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제이스텍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산업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주력 제품이 그 디스플레이 후공정 본딩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을 메인으로 보시는 게 아직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OLED 디스플레이는 2010년대 후반에 이제 플래그십에 처음으로 OLED 패널이 장착되기 시작하면서 한번 큰 성장세를 이뤘었는데요. 네. 202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었고 또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이 OLED 패널에 대한 침투율이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중소형 패널에서 성장 여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부진한 흐름을 기록한 산업입니다. 네. 올해에는 그래도 이런 패널 재고 소진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신규 IT 기기인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OLED 패널 적용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형 OLED 패널이 업사이클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SDC나 LGD 그리고 BOE와 같은 글로벌 패널 업체들이 OLED 중소형 라인 투자를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제이스텍의 메인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026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그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보신 이 제이스텍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메인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부분에서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주력 제품이 후공정 본딩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2017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A3에 대규모 투자를 했을 당시에 본딩 장비 수혜가 좀 집중이 되면서 수주와 이제 가파른 실적 성장을 이미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내년부터 개화되는 이제 새로운 OLED 시장을 타겟을 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2026년까지 8.6세대 OLED 패널 생산 라인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미 연초에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8.7세대 패널에 대한 신규 투자에 대한 진행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삼성 디스플레이 중소형 패널 본딩 장비의 경우에서는 국내 제이스텍과 파인텍의 핵심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파일럿 수주가 있었는데 이 파일럿 수주에서 이제 제이스텍이 메인으로 참여를 한 만큼 앞으로 본 수주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보다 6개월 정도 후행해서 수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주가 나오고 나서 실적까지 본격적으로 뭐 수혜가 나오기까지는 저희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좀 이 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보다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수혜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2차 전지 쪽으로 시장을 좀 진출을 한 만큼 이쪽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작년에 이제 상하 PS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네.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후에 이 회사가 2차 전지 전극, 조립, 화성 공정에 들어가는 전공정 장비를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미국 배터리사에 파일럿 라인에 한 160억 정도의 수주 계약을 올해 연초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뭐 AGV 물류 로봇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 연초에는 국내 2차 전지 셀메이커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그 초도 물량 공급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셀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앞으로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좀 2차 전지 장비 쪽에서도 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와 부품 매출액은 올해 16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5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250억 원이라는 숫자는 좀 보수적으로 이미 좀 가시성이 높은 수주 그리고 매출로 반영될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보수적으로 제시한 숫자다라고 봐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미국 배터리사의 양산 수주가 진행이 되고 국내 셀메이커로부터 AGV 장비 수주가 지속될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2차 전지 사업의 매출액 레벨업이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기존의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 매출 비중을 더 상회하는 실적을 장기적으로는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2차 전지 사업에 또 진출을 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실적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은 1,252억 원,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영업이익은 136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투자 포인트에서 뭐 디스플레이 쪽 장비, 2차 전지 쪽 장비 수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매출이 이렇게 전년보다 꺾이는 부분은 우선 작년도에 바이오 쪽으로 지금 대규모 장비 수주가 있었는데요. 네네. 올해는 이 부분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대한 장비 수주도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좀 저조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뭐 실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적 전망에 따른 밸류에이션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올해 뭐 추정치 기준으로 PER이 10배 후반 그리고 내년 기준으로는 10배 초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의 흐름도 시계열로 좀 길게 보면은 아직 좀 저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저희 중장기적인 수주 모멘텀을 고려해서 반등세가 좀 지속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주에 기반한 그런 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실적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상반기가 실적 저점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지금 상반기 실적 구간 저점을 통과를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향 8세대 수주가 가시화되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수주분이 일부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또 셀메이커 향으로 AGV 양산용 장비 수주 모멘텀이 돋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저점을 통과한 이후로 좋은 이제 모멘텀이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흐름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가 기업 가치를 좀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후공정 장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공정 장비의 경우 전공정보다 투자 시점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고객사의 이 장비 투자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제 커질 수 있는 변동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전공정 장비에 대한 스케일은 가시화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요. 후공정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고객사가 향후 뭐 PO를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투자 규모를 축소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건 리스크 요인으로 꼭 참고하셔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렇게 이세롬 애널리스트와 함께 제이스텍에 대한 분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